재혁 안녕? 오늘 이제 산업공학 특론 텍스트 애널리틱스 마지막으로 한번 내용을 이제 설명해 주도록 할게. 오늘의 주제는 LLM 재학습이야. LLM을 태스크에 맞추어서 재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도록 할게. 이제 LLM의 재학습에는 우리가 좀 더 트레디셔널 방법으로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거든. 첫 번째가 Feature Based Approach, 두 번째, 세 번째 둘 다 파인 튜닝이 있어. 이 그 Feature Based Approach 같은 경우에는 이미 프리트레인드 된 LLM에서 임베딩을 추출 후 후속 클래시파이어를 학습하는 것인데 그림으로서 한번 살펴보자면 LLM은 프리트레인드 될 때 학습이 되지만 실제 그 나중에 파인 튜닝 될 때는 프리즈 되고 뒷단에 있는 클래시파이어만 학습이 되는 구조라고 보면 될 것 같아. 두 번째로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그 프리트레인드 된 LLM의 마지막 한두 레이어만 파인 튜닝 하는 건데 전체 LLM이 있을 때 파인 튜닝 시에는 대부분 다 프리즈하고 마지막 한두 레이어만 학습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이 그 다른 파인 튜닝 방식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풀 파인 튜닝이라고 하거든. LLM을 프리트레인드 할 때도 학습하고 파인 튜닝 할 때도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의미하지. 이 경우 가장 높은 성능을 보이지만 문제가 학습 효율성이 가장 낮게 돼. 모든 파라미터에 대해서 우리 백프로파게이션 한다는 것부터가 학습 효율성이 좋을 수가 없겠지. 근데 LLM이 우리가 점점 발전하면서 일반화된 지식을 깊게 학습하거든. 그러니까 굳이 파인 튜닝 없이도 LLM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돼. 이를 통해서 프롬프트를 좀 더 잘 만들어서 태스크를 잘 수행해 보자라는 방식이 떠오르게 되고 이것을 우리가 In Context Learning이라고 하거든. 줄여서 ICL이라고 해. 프롬프트를 입력할 때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예시를 한번 추가해 보자라는 발상이 떠오르게 되고 이를 퓨샷 프롬프팅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런 퓨샷 프롬프팅의 도입으로 실제로 문제를 푸는 성능이 정말 급격하게 증가했다고 알려져 있어. 이때 제로샷은 예시가 없는 경우, 원샷은 예시가 한 개, 뭐 투샷은 예시가 두 개, 쓰리샷은 예시가 세 개, 뾰샷은 예시가 여러 개가 투입되는 것을 의미해. 그 옆에 이미지에서 보면 잘 이해가 되는데 프롬프트에 이렇게 뭐 translate the sentence English to French blah blah 하고 answer 이렇게 문제와 정답을 하나의 예시로서 여러 번 추가를 해주는 것이지. 그리고 태스크에 대한 인스트럭션이 들어가고 이런 프롬프트를 통해서 더 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유도하는 거야. 하지만 LLM의 재학습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거든. 첫 번째가 catastrophic forgetting인데 언어 모델이 재학습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처음에 기존에 학습한 이런 정보들을 잃는 현상을 의미해. 이 경우는 우리가 멀티태스크일수록 오히려 이제 좀 적게 일어나는데, 하지만 멀티태스크일수록 학습의 수렴 시간은 점점 더 기하급수적으로 길어지게 돼. 그림으로써 한번 이해를 해보자면, 우리가 이런 그 디시전, 클래시파이 모델이 한번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 이런 클래시파이 모델은 두 가지의 y는 0과 1의 디시전 바운더리를 갖고 있는데 이 디시전 바운더리가 러닝 태스크를 잘 학습을 시키면 기존의 것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그 윗단의 디시전 바운더리가 변화하게 되지만 이렇게 잘못 학습이 되면 사실 정확히 말하면 잘못 학습이 됐다라고도 하기 그렇고 그냥 학습하는 과정이 진행되다 보면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게 디시전 바운더리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잘못된 디시전 바운더리를 나중에 있는 데이터셋에 대해서 맞춰서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또한 자원의 한계가 있는데 언어 모델이 점점 커지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풀 파인 튜닝이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추가적으로 태스크마다 학습된 모델을 독립적으로 우리 서버에 저장하고 배포하는 것, 서비스로 배포하는 것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고 있지. 따라서 태스크마다 이렇게 각각을 모두 LLM을 다 재학습하고 저장 배포한다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야. 세 번째로 신뢰성 측면의 문제도 한계도 존재하는데 언어 모델이 고도화되면서 ICL만으로도 정말 큰 성능을 발휘하기 시작했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 ICL에 한번 매달리게 돼. 하지만 어,
이전 연구에서 우리가 이런 그 푸샷 프롬프팅을 입력을 했을 때 정답으로서 그냥 랜덤한 라벨을 한번 넣어줬거든. 어떻게 보면 정답을 안 넣어준 거지. 문제만 넣어주고 정답은 다른 걸로. 근데도 놀랍게 충분히 좋은 성능을 발휘했다고 는 것을 발견했어. 그러다 보니까 ICL에 대한 의문이 떠오르게 되겠지. 그럼 어떻게 LLM을 효율적으로 신뢰성 있게 학습할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시작했고, 그를 통해 나온 게 PEFT,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Parameter Efficient Fine Tuning은 그 Full Fine Tuning 대신에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파인 튜닝하는 방법을 의미하거든. 그래서 정말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여기 네모난 표시에 있는 네 가지 어댑터, 프리픽스 튜닝, 프롬프트 튜닝, 로라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예정이야. 첫 번째로 어댑터거든. 어댑터 약간 말만 들어도 뭔가 그냥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나잖아. 실제로 이제 어댑터라는 부분은 이런 그 스몰 뉴럴 네트워크를 기존의 트랜스포머 구조에 연결해서 그 부분만 파인 튜닝하는 방식을 의미해. 특징적으로 버틀넥 구조거든. 이 버틀넥 구조라는 거는 옆에 사진을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피드 포워드 다운 프로젝션을 통해서 이렇게 차원을 축소시키고 다시 업 프로젝션을 통해서 점점 그 차원을 원래 차원으로 키워가지고 이렇게 버틀넥 구조를 통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 거지. 그리고 이런 그 어댑터 레이어가 하나의 그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대해서 여러 번 들어갈 수도 있고 뭐 한 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중간에 끼어지면서 개별 레이어와 통합이 되게 돼. 모든 트랜스포머에 대해서 같은 구조의 어댑터를 적용할 수 있고 이때 학습되는 그 파라미터 값 자체는 블록마다 별도로 학습되면서 다른 값을 가지게 되겠지. 파인튜닝 시에는 어댑터 파라미터만 업데이트가 되면서 총 2에서 3%의 파라미터만 재학습하고 성능은 풀 파인튜닝과 유사하다라고 알려져 있어. 근데 어댑터를 그 방금 말한 것은 사실 시리즈 어댑터형 방법일 거고, 어, 우리가 부착하고 뛸 수 있다고 했잖아, 어댑터를.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형식으로 부착이 가능해. 이렇게 직렬적으로 부착을 할 수도 있겠지만, 멀티헤드 어텐션과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렇게 병렬적으로 어떻게 보면 레지듀얼 커넥션하는 형식으로 어댑터를 옆으로 연결해서 붙일 수도 있겠지. 이런 병렬적인 어댑터도 존재하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베리에이션이 존재한다라고 알려져 있어. 다음으로는 프리픽스 튜닝이거든. 프리픽스 튜닝은 태스크 스페시픽한 토큰인 프리픽스를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추가해보자 라는 방식이야. 이 그 프리픽스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별도로 학습이 되면서 각각의 태스크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토큰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실제로 토큰은 아니고, 토큰과 비슷한 느낌의 무언가라고 할 수 있거든. 근데 그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 우리가 내추럴 랭귀지로 된 인스트럭션 대신 우리 태스크가 먼저 알려주는 그 프리픽스를 이용을 해서 학습하는 방식이고, 모든 레이어에 프리픽스를 추가해서 롱 레인지 디펜던시를 줄인다 하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장기적인 그 기억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있던 기억이 점점 소실되잖아. 근데 모든 레이어에 대해서 그 프리픽스를 추가를 하다 보니까 각각의 레이어에서 그 프리픽스에 대한 기억을 잃지 않는 거야. 따라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프리픽스 토큰은 보통 두 개가 사용되고 업데이트 시 당연히 프리픽스만 업데이트하겠고 마지막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프리픽스는 키 밸류의 역할만 수행하고 쿼리로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각각의 레이어에 프리픽스가 추가됐을 때 키 밸류 역할을 수행해서 다른 토큰에 그 정보를 뭔가 이렇게 어텐션을 통해서 약간씩 추가를 해주겠지만 실제로 쿼리로서 기능을 하지 않기 때문에 토큰 수가 증가하지는 않는 것이야. 따라서 모든 레이어에 프리픽스를 추가하더라도 토큰 수가 증가하지 않게 되겠지. 성능 같은 경우에는 0.1%의 파라미터만 재학습하고
성능은 풀 파인 튜닝과 유사하거나 오히려 더 낫다라고도 여겨지고 있어. 근데 이러한 프리픽스 튜닝에는 좀 더 놀라운 발견이 섞여 있는데, 어, 무작위로 초기화하기보다 실제로 존재하는 단어로서 초기화하는 걸 성능이 더 향상된다는 발견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프리픽스를 그냥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제이션 하고 학습을 진행하면 이 그 파란색 그래프처럼 학습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옆에 뭐 active, elephant, summarize, table to text, banana, beautiful, divide, keep 같이 그냥 무작위 아무 단어나 랜덤하게 초기화를 하고 학습을 진행했더니 오히려 성능이 올라갔다라는 거야. 뭐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튼 좀 신기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다음으로는 이제 프롬프트 튜닝이거든. 프롬프트 튜닝은 태스크 스페시픽한 프롬프트를 인풋 임베딩과 결합해서 LLM에 투입하자라는 방식인데, 프롬프트는 우리가 자연어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인풋 레이어에 추가되는 학습 가능한 벡터 형태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 토큰화가 되겠고 그 토큰 단위로서 쿼리 키 밸류 모듈을 생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프리픽스와 차이가 있겠지. 그 밑에 사진에서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A1, C1, B1, A2, C2 이렇게 다양한 태스크가 섞여 있는 배치에 대해서 A1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그 A 벡터를 앞에 A 프롬프트 벡터를 추가해주고 C1에 대해서는 C 프롬프트 벡터를 앞에 추가해주고 이렇게 각각의 태스크에 맞는 인풋 프롬프트 벡터를 추가해주는 방식으로 프롬프트 튜닝은 이루어지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 그 가장 처음 인풋 될 때 필요한 그 하나의 이 그 프롬프트 벡터만 학습이 필요하게 됐고 정말 0.001%의 파라미터만 재학습하면 충분히 성능이 향상될 수 있게 되는 거지. 하지만 단점으로는 다른 기법에 비해서는 성능이 약간 떨어지긴 한데 이 그 프롬프트 튜닝이 어디서 나왔냐라고 하면 프롬프트 디자인에서 우리가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거든. 프롬프트 디자인은 뭐 제혁이도 당연히 이제 뭐 GPT 쓰면서 많이 그러겠지만 프롬프트를 겁나게 열심히 써. 그게 바로 프롬프트 디자인이야. 인간이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직접 디자인에 입력하는 거죠. 프롬프트 디자인이라고 하고 모델을 통해서 이 그 프롬프트를 학습을 하는 것을 프롬프트 튜닝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리고 이 프롬프트 튜닝과 프리픽스 튜닝의 우리가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자면 그 태스크 스페시픽한 무언가를 학습한다는 점에서 둘 다 공통점이지만 프롬프트 튜닝은 입력대 하나의 그 프롬프트 벡터로서 하나만 추가가 되는 형식이고 프리픽스 튜닝은 트랜스포머 레이어에 대해서 이 프리픽스 토큰이 레이어마다 추가가 되고 실제로 토큰으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쿼리로서 기능하지 않고 키와 밸류로서만 기능하기 때문이다. 까지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프롬프트 튜닝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프롬프트 랭스가 일정 길이 이상이면 성능이 수렴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긴 이런 그 프롬프트를 뭐 작성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프리픽스 튜닝과 마찬가지로 랜덤 이니셜라이제이션보다 이제 랜덤 보캐블러리나 이제 클래스 토큰 등으로 초기화하는 것이 성능이 더 좋대. 이것도 좀 신기한 발견이긴 하겠다. 오케이, 다음으로는 우리 그 마지막으로 살펴볼 그리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 로라에 대해서 알려줄게. 로라는 Low Rank Adaptation의 줄임말이야. 이제 모델을 Low Rank 행렬을 통해서 파라미터 업데이트를 우회적으로 학습하는 방식이거든. 이때 그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하고 가야 될 부분이 로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그 W라고 하는 것은 모든 그 매트릭스, 예를 들어서 뭐 쿼리 매트릭스, 키 매트릭스, 밸류 매트릭스 아니면 그 뒤에 있는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한층 이동할 때 필요한 그 매트릭스 이런 모든 매트릭스에 대해서 적용을 하는 거야. 뭐 실제로 그 맨 처음 논문에서는 어텐션 레이어에만 로라를 적용했지만 MLP에는 적용 안 하고 실제로는 뭐 다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이고 어댑테이션 과정에서 존재하는 낮은 차원의 intrinsic dimension을 이용한다라고 하거든. 뒤에 더 나가서 설명을 해줄게.
보통 intrinsic dimension을 뭐 1이나 2만 이용해서 학습하는 방식이고 이 그 로라 어댑테이션 그림을 통해서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데 이쪽 W 부분을 pre-trained 된 W 부분을 그냥 그대로 freeze하고 옆에 이렇게 좀 차원을 축소하는 부분 하나, 차원을 다시 키우는 부분 하나 이렇게 두 가지 매트릭스를 학습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차원이 보통 1이나 2차원만 이용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수식으로서 다시 이해를 해보자면 W 프라임은 W 더하기 BA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그 W가 이미 RLM에서 학습돼 있는 매트릭스고 프리즈한 상태로 학습이 되지 않는 부분이야. 파인 튜닝 할 때는. 그리고 BA 같은 부분이 랜덤 가우시안으로 초기화하고 학습이 진행되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A가 어, 들어가는 디멘션에서 R 차원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B가 R 차원에서 나가는 디멘션으로 바꿔주는 그 역할을 수행하게 돼요. 그리고 이 그 R 같은 경우에는 보통 들어가는 디멘션 인과 디멘션 아웃보다 훨씬 작은 디멘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로랭크의 제약이 있다, 로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지. 근데 이게 왜 파라미터를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게 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지? 왜냐면 모든 매트릭스에 대해서 결국 BA 매트릭스를 추가해서 이 파라미터를 학습하는 거니까 느낌으로 봤을 때는 파라미터가 그렇게까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거든. 로라의 학습 파라미터 수가 이제 줄어들게 되는 방식을 한번 설명을 해주자면 우리가 만약에 기존에 들어가는 차원과 나가는 차원이 각각 10차원, 10차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기존의 그 파라미터 수, 풀 웨이트는 10 곱하기 10층 총 100개가 될 것 같아. 근데 하지만 로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R은 1에서 R은 2 정도의 차원을 이용하기 때문에 R은 2를 한번 이용한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2 곱하기 10 더하기 10이라고 해서 총 40만큼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는 거지. 실제로는 들어가는 차원, 나가는 차원이 훨씬 크기 때문에 줄어드는 크기 더 커지게 되고 훨씬 더 파라미터 수를 줄일 수 있는 것이야. 기존의 행렬 W는 보존되어 있으므로 이곳에 지식은 남아있고 A, B를 통해서 작은 R을 이용해 조금만 수정해도 충분한 파인 튜닝의 효과를 볼 수 있어. 그리고 R이 1이나 2로서 작은 차원만 이용하는 것이 조금 학습에 있어서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비효율적이다라고 하기보다는 성능이 좋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트랜스포머가 여러 층 쌓이면서 이런 매트릭스가 정말 많잖아. 그것들이 모든 매트릭스에 대해서 이렇게 학습 그 옆에 로라를 추가를 하게 되다 보니까 랭크 1의 변경이 중첩되면서 정말 충분히 큰 조정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알려져 있어. 성능은 1% 미만의 파라미터만 재학습하고 성능은 풀 파인 튜닝보다 우수하게 돼. 그리고 다른 파라미터 이피션 파인 튜닝 기법보다 모델 크기 변화에 있어서 로버스트하다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래 표를 보면 트레이너블 파라미터가 증가할수록 다른 메소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감소를 하게 되는데 성능이. 근데 로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정말 로버스트하게 모델의 크기가 늘어나더라도 일정하게 그 성능을 유지한다라고 말할 수 있지. 그리고 쿼리키 밸류 아웃풋 매트릭스에 모두 작은 차원의 로라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트릭스마다 로라를 적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 근데 쿼리키 밸류 아웃풋 매트릭스에 모두 적용을 하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주어진 그 파라미터 수 제약 또는 뭐 학습 어, 컴퓨팅 제약 하에서 효율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야. 그러면서 이 그 인스트링식 디멘션을 1, 2, 4, 8, 64로 한번 바꾸면서 실험을 해보니까 사실상 큰 차이가 없었대. 그러다 보니까 가장 효율적인 1에서 2 정도의 R값을 이용해서 학습하는 것이 유리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장점 같은 경우에는 뭐 태스크별로 로라 모듈만 교체 사용 가능하고 사실 다른 방법론들도 동일한 장점이기도 하지. 인퍼런스 레이턴시가 없고 또한 다른 PFT 방법론과 동시에 결합 사용이 가능한데 옆에 그림에서도 위 어댑터 사용하고 프리픽스 튜닝도 사용하면서 각각의 매트릭스에 대해서 로라를 한번 적용해 보자 라는 식으로
이렇게 올소그널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 우리가 이런 PEFT 방법론을 총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우리 위에 있는 이 표처럼 한번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외에도 사실 큐로라, 빅픽과 같이 다른 PEFT 방법론도 존재해. 빅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체 모델에서 이 바이어스 파라미터만 그냥 다시 추가적으로 학습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큐로라 같은 경우에는 베이스 모델을 사비트로 퀀타이즈하고 로라만 파인튜닝하는 방식으로서 로라 방식과 유사하지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지. PEFT는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학습 가능한 구조를 추구할 것인가 라는 구조적 설계 전략이기 때문에 태스크에 적합한 방식을 잘 취해서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학습의 성공을 가릴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야. 네, 잘 알려줘서 고마워. 응, 화면 잘 보일까? 응. LLM의 구조적 한계 모임. 응, 그래. 그러면 이제부터는 내가 발표를 시작하도록 할게. 우선 너가 페프트 방법론을 통해서 LLM을 어떻게 튜닝하는지에 대해 알려주었다면 나는 오늘 뭔가 LLM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와 그것을 어떻게 비팅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 거야. 요즘 GPT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을 하면 이런 질문 한 번쯤 해본 적 있었을 거야. GPT야, 오늘 아침 신문에 뭐 나왔어? 예전에는 항상 같은 대답만 돌아왔었는데, 죄송합니다. 제 학습 데이터는 2024년까지만 반영돼 있어서 그 이후의 정보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더라고. 하지만 사실 요즘은 좀 달라졌어. 챗GPT처럼 웹 검색 기능이 붙은 경우에는 실시간 정보를 찾아오고 이것을 이용해서 꽤 그럴듯하게 답변하잖아.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더 해보자. 그 정보는 어디서 온 걸까? 모델이 스스로 기억을 해내서 대답을 한 걸까? 아니면 뭔가 다른 방식을 통해 정보를 가져온 걸까? 우리가 오늘 다룰 기술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이야.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줄여서 RAG라고 하는 기술이지. 이 기술은 단순히 성능을 높이기 위한 보조 기능이 아니라 LLM의 한계를 넘어서는 데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개념인데, 이 발표에서는 왜 LLM의 기억에는 한계가 있는지, 그 한계를 어떻게 리트리벌로 보완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리트리벌과 제너레이션을 연결할 수 있는지 천천히 하나씩 살펴보려고 해. 자, 이제 본격적으로 LLM의 한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 GPT나 클로드 같은 대형 언어 모델은 기본적으로 모델 파라미터 안에 지식을 내장하고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이라는 게 사실은 수십억 개의 파라미터의 수치 형태로 녹아들어 있다는 뜻이야. 이 구조는 굉장히 강력하지. 사전 학습만 잘 되어 있다면 웬만한 상식이나 배경 지식은 척척 말할 수 있기 때문이야. 하지만 동시에 큰 약점도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2024년에 발표된 논문이라던가 어제 있었던 법 개정이나 뉴스 같은 정보는 어떻게 될까? 모델은 이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어. 왜냐면 그 정보는 애초에 학습할 때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야. 그래서 할루시네이션, 즉 지어내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야. 없는 논문을 멋있게 만들어낸다든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기업의 이름을 그럴듯하게 설명하기도 하지.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재용 너가 오늘 잘 설명해 줬던 파인튜닝. 최신 데이터를 수집해서 모델을 다시 추가로 학습시키는 방법이야. 근데 이거는 시간과 돈이 정말 많이 들어. 아무리 로라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GPU 수십 대, 데이터 번처리, 안정성 테스트. 사실 현실적인 방법은 아니야. 또 다른 방법은 지식 그래프나 외부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조회하는 방식인데, 하지만 이 경우에는 모델이 그걸 읽어서 이해하고 요약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 즉, 대화의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이지 못하는 거지. 그러면 이 두 방식의 장점을 합하면 어떨까? 외부 정보를 실시간으로 가져오되 그걸 모델이 마치 자기 지식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활용하게 하는 것. 바로 그걸 가능하게 하는 기술이 RAG, 라그야.
그럼 본격적으로 라그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 라그,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이걸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정말 간단해.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모델에게 주입하고 생성한다. 이렇게 들으면 뭔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직관적인 구조야. 우리가 정보를 검색하는 과정을 한번 떠올려 보자. 예를 들어서 친구가 프랑스 혁명은 왜 일어났어? 라고 물어보면 바로 대답이 안 떠오를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지? 우리는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을 해보지. 관련 내용 몇 개 읽고 그리고 또 그걸 요약을 해서 대답을 해줄 거야. 라그도 정확히 똑같아. LLM이 질문을 받으면 관련된 문서를 검색해서 가져오고 그 내용을 읽고 이해한 다음에 자신의 방식으로 정리해서 대답을 하는 거야. 여기서 핵심은 LLM이 검색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식인데 우리는 이걸 보통은 프롬프트에 정보를 넣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인풋에 넣는, 추가하는 방식으로 구현을 하지. 검색된 문서 내용을 프롬프트 앞쪽에 넣어서 모델이 그 문서를 참고한 상태로 대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거야. 이러면 마치 모델이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문맥에 맞고 정확한 답변이 가능해져. 그리고 이게 가능한 이유는 LLM이 단지 지식 저장소가 아니라 지식을 요약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야. 라그는 이 능력을 극대화시키는 구조라고 볼 수 있어. 그래서 최근에는 검색 챗봇이나 도메인식 Q&A 같은 곳에 폭넓게 쓰이고 있지. 자, 이제 라그의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라그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5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인덱싱. 먼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들을 잘게 쪼개서 그걸 벡터화해서 벡터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 이 과정을 통해 나중에 유사한 질문이 들어오면 관련된 문서를 빠르게 찾아올 수 있게 되지. 다음 리트리버. 사용자가 질문을 하면 그 질문을 벡터로 바꿔서 가장 유사한 문서 조각을 찾아내. 이건 마치 우리가 검색창에 키워드를 넣고 우리 입맛에 맞는 관련 결과를 찾아오는 거랑 비슷해. 그다음 컨텍스트 주입. 이렇게 검색된 문서 조각들을 프롬프트에 붙여서 모델에게 주입해. 인풋에 넣는다는 소리지. 이런 문서를 참고해서 대답해줘. 이런 식으로 말이야. 그다음 제너레이션. 이제 LLM이 그 문서들을 읽고 이해해서 사용자의 질문에 맞는 답변을 생성해. 이때 문서 내용을 그대로 복붙하는 게 아니라 모델이 문맥에 맞게 가공을 해줘. 마지막으로 후처리. 마지막으로 응답에 출처를 달거나 불필요한 반복 문장을 정지하는 등 후처리 단계를 거치게 돼. 겉으로 보면 단순한 구조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각각의 단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품질 편차가 굉장히 크게 벌어지곤 해. 문서를 어떻게 나누느냐, 질문을 어떻게 바꾸느냐, 몇 개의 문서를 프롬프트에 넣을 거냐. 이런 세부적인 결정들이 전체 성능에 큰 영향을 주는데 그래서 이걸 그냥 나이브하게 단순하게 규칙으로 구현하면 생각보다 엉뚱한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 그래서 실제로 나이브 RAG, 즉 초창기 버전의 락을 그대로 적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첫째, 정확도가 낮아. 모델이 잘못된 문서를 검색하면 전혀 엉뚱한 내용을 대답하기도 하고 아예 관련이 없는 문서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 사용자가 고양이 예방접종 시기를 물었는데 단순히 고양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아무 문장이나 가져오는 거지. 둘째, 정보가 오래되거나 정적이야. 인덱스를 처음 만들고 나서 계속 업데이트를 안 하면 1년 전 기사나 정책을 계속 가져오게 돼. 이러면 최신 뉴스나 논문에 대해서 얘기해도 예전 정보를 그대로 마치 최신인 것처럼 얘기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지. 마지막은 중복이나 장황한 설명을 수행할 수도 있어. 검색된 문서가 너무 많으면 거의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프롬프트 토큰 수를 추가해서 중요한 정보가 잘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는데 결국 사용자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게 되지. 즉, 좋은 정보를 정확하게 가져오고 그걸 간결하게 활용하지 않으면 라그도 그냥 할루시네이션을 더 복잡하게 만드는 구조가 되어버려. 그래서 성능이 나오려면 단순한 구조가 아니라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해.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어드밴스드 라그, 즉 고도화된 라그 구조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어. 여기서 중요한 핵심 개선 포인트는 두 가지야. 첫 번째는 데이터 인덱싱 최적화. 문서를 쪼개는 방법만 사실 바꿔도 검색 품질이 확 달라져. 예를 들어 고정 길이로 100단어씩 자르는 것보다 문단이나 주제 단위로 잘라서 이 문서의 형태로 저장을 해두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검색 결과를 만들어내.
그리고 인베딩 모델도 중요한데 그냥 공개된 기본 버트를 쓰는 것보다 도메인 특화된 인베딩 모델을 쓰거나 파인튜닝한 모델을 쓰면 검색 정확도가 훨씬 높아져. 그 다음으론 질문 해석 고도화 측면도 있어. 질문을 해석해서 더 나은 검색어로 바꾸는 건데 사용자의 질문이 사실 애매한 경우가 정말 많거든. 그 사람 언제 발표했지? 뭐 이런 좀 굉장히 모호한 질문은 컨텍스트가 없으면 사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잖아. 그래서 요즘은 스텝백 프롬프팅이나 쿼리 리라이팅 같은 그 방법론들을 활용해서 질문을 더 명확하고 검색에 정확한, 적합한 형태로 바꾸는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어. 이 외에도 검색 결과를 다시 정렬하는 리랭킹, 불필요한 문서를 제거하거나 다양성을 확보하고 중복을 제거하는 등 후처리 기법들도 굉장히 많이 개발되고 있어. 지금부터는 이렇게 라그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스텝별로 순서대로 알려주도록 할게. 첫 번째는 아까 맨 처음에 언급했던 데이터를 쪼개는 방식인데 이거를 청킹한다라고 해. 이 문서를 청크화한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지. 이제 우리가 다루는 문서, 특히 위키피디아, 논문, 뉴스 기사 같은 것들은 사실 길이도 제각각이고 구조도 꽤 복잡하지. 그렇기 때문에 검색에 적합한 단위로 잘게 나누는 작업이 꼭 필요한데 제일 간단한 방식은 슬라이딩 윈도우 방식이야. 예를 들어서 문장을 100단어 단위로 잘라서 자르고 50단어씩 이제 앞에 청크랑 겹쳐서 계속 잘라나가는 거지. 이건 사실 구현도 쉽고 일관성도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기 보이는 예시와 같이 문단이 반으로 갈리는 현상이 생길 수 있어. 심지어는 문장에 주어만 남고 수러는 다음 청크로 넘어가는 어색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지. 이런 경우 검색된 내용이 뭔가 부자연스럽고 모델도 무슨 말인지 사실 잘 이해를 못하게 돼. 그래서 최근에는 의미 단위, 즉 문단이나 토픽 단위로 자르는 구조 인지 분할 방식이 많이 쓰이고 있어. 이건 실제 문서의 구조를 인식해서 자연스럽게 끊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HTML 문서의 p 태그나 이제 논문의 섹션 제목 같은 거를 기준으로 자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지. 그럼 또 질문이 생겨. 이때 자르는 걸 얼마나 작게 혹은 크게 쪼개야 할까? 너무 작게 쪼개면 정보량이 부족해서 검색 리콜이 떨어지고, 예를 들어서 미국의 그린 뉴딜 정책을 검색하려 했는데 그린만 들어간 문장이 따로 떨어져 있어서 관련 내용을 찾지 못하는 식이야. 반대로 너무 크게 쪼개면 한 층에 여러 주제가 섞이게 돼서 검색 프리시전이 떨어지게 돼. 관련 없는 내용이 자꾸 포함돼서 잡음이 생기는 거지. 이걸 우리가 오버 청킹, 언더 청킹 문제라고 불러. 자, 이제 문서를 적절하게 쪼갰다면 다음 단계는 그 조각들을 벡터로 바꾸는 것, 즉 임베딩이야. 임베딩이란 텍스트를 수치화된 벡터로 바꾸는 과정인데 쉽게 말해서 문장을 768차원짜리 숫자 벡터로 표현하는 거야. 그래야 질문도 벡터로 바뀌어서 유사한 질문들, 그러니까 벡터 간의 연산을 통해서 유사한 질문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지. 유사한 문장을 찾을 수 있게 되지. 이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임베딩 모델이고, 대표적으로 예전에는 버트 기반의 모델들이 많이 사용이 됐었어. 하지만 요즘은 검색 전용으로 최적화된 모델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 BG나 보야지. 보야지 이거 오타, V야. 그리고 ANGI 이런 등등의 모델이 있고, 이들은 벡터 간의 의미 유사도를 더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설계되어 있어. 이렇게 임베딩된 벡터들은 벡터 데이터베이스, 예를 들어서 파이스나 파이콘 같은 곳에 저장이 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는 단순히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유사한 벡터를 가장 가까운 순으로 검색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자연어 기반 질문에 잘 대응할 수 있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사실 도메인 특화로 파인튜닝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의료나 법률 같은 특수한 분야에서 일반 모델이 단어의 의미를 잘 못 잡을 수 있어. 판결이란 단어를 결정이란 것과 혼동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 분야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임베딩 모델을 파인튜닝하면 검색 정확도가 크게 향상될 수 있어. 자, 이제 문서도 준비됐고 임베딩도 끝났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지. 바로 사용자의 질문이 항상 친절하지는 않다는 점이야. 예를 들어서 뭐 단어 하나만 띡 나올 수도 있고, 그 사람 언제 발표했어? 이런 식으로 되게 모호한 형태로 질문이 전달될 수 있어. 이런 질문은 문맥이 없으면 너무 모호해. 이걸 그대로 벡터화해서 검색하면 상당히 엉뚱한 검색 결과가 나올 수 있는데,
그래서 등장한 게 쿼리 리라이팅이야. 이건 모델이 질문을 분석해서 검색에 더 적합한 문장으로 재구성해주는 기술인데, 우선 앞선 대화의 맥락을 프롬프트로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쿼리의 모호한 단어들을 구체적으로 바꿔줄 수 있어. 여기 PPT 예시와 같은 그 사람 언제 발표했어? 이런 문장을 오카시오 코르테스는 언제 그린 뉴딜을 발표했는가? 이런 문장으로 바꿔줄 수 있지. 그리고 이것 또한 정확한 문서를 검색하기에 부족하다면 검색 고도화 목적의 쿼리 리라이팅을 또 수행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가 하이드야. 이 방식은 재미있게도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만들어. 그걸 기반으로 다시 검색을 하는 구조인데 예를 들어서 그린 뉴딜에 대해 먼저 물으면 그에 대한 간단한 문서를 생성을 해서 그 문서랑 유사한 자료를 검색을 하는 방식으로 수행이 되지. 또 하나는 쿼리 투 독이라는 기법인데 이건 반대로 이 질문이 어떤 문서에서 나올 수 있을까를 상상을 하는 거야. 예상 문서의 형식을 가정하고 그 기반으로 검색을 수행해. 이런 리라이팅 기법을 쓰면 원래 질문이 모호하고 짧더라도 더 명확하고 정보 중심적인 지리어로 변환돼서 이제 검색의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겠지. 또 다른 질문에서 고도화 방식은 스텝백 프롬프팅인데 쿼리 리라이팅과 같이 주목받고 있는 기법이야. 이건 단순히 질문을 다시 쓰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한번 추상화한 다음에 다시 구체화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 질문자의 의도를 더 정확하게 파악하는 기법이야. 예를 한번 들어볼게. 사용자가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 법률 알려줘 라고 질문했다고 치자. 일반 모델은 외국인 투자 법률이라는 키워드로만 검색을 할 텐데, 탭백 프롬프팅은 먼저 이렇게 생각해. 이 질문은 외국인이 한국에 투자할 때 어떤 규제를 받는지 묻는 거구나. 이렇게 질문의 목적을 먼저 일반화하도록 시도를 해. 그 다음에는 한국, 외국인, 법률, 규제, 투자, 이런 키워드들을 조합해서 더 넓고 풍부한 지리로 변환하게 되지.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이점이 두 가지야. 첫 번째, 모델이 질문의 의도와 문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되고, 두 번째, 검색 결과가 훨씬 더 다양하고 포괄적인 문서들을 포함하게 돼. 특히 사용자의 질문이 간접적이거나 생략이 많은 경우에는 택백 프롬프팅이 굉장히 유용하겠지. 자, 이제 문서를 잘 쪼개고 질문도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 그러면 다음 단계는 검색 결과가 진짜로 좋은 문서를 잘 가져왔는지 확인하는 거야. 즉, 이제부터는 검색의 정확도와 다양성을 보정하는 작업이 시작돼. 이 단계에서 우리가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밀러리티, 즉, 정확히 질문과 유사한 문서를 찾아내는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다이버시티, 비슷한 문서만 반복하지 않고 다양한 문서를 확보하는 능력이야. 유사도에만 초점을 맞추게 된다면, 비슷한 내용만 반복적으로 검색되어서 그린 뉴딜 정책을 검색했는데 결과가 전부 환경 보호의 중요성만 얘기하고 있으면 실질적인 정책 내용은 빠질 수도 있는 거지. 반대로 다양성만 챙기면 정답과 상관없는 문서들도 섞이게 되어서 정보는 많지만 정작 쓸만한 정보가 별로 없을 수도 있어. 요즘은 이 두 가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리랭킹 기법을 많이 사용을 해. 초기 검색 결과를 그냥 쓰지 않고 크로스 인코더 같은 모델을 통해서 다시 점수를 매겨서 더 정답에 가까운 순서로 정렬을 하는 거야. 이건 마치 검색 결과 10개를 받아왔을 때 진짜 좋은 건 몇 번째 거냐를 판단해서 순서를 다시 바꿔주는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 그리고 이 과정 중에 또 하나의 이슈가 있는데 바로 로스트 인 더 미들이야. LLM은 프롬프트가 길어질수록 앞이나 뒤에 있는, 그러니까 프롬프트의 맨 앞이나 맨 뒤에 있는 내용은 잘 기억하는데 중간에 끼어있는 문서는 사실 놓치기 쉽다는 한계가 있어. 그래서 문서 순서 자체를 조정을 해서 중요한 문서를 앞쪽에 배치하거나 중복된 문서는 제거하고 핵심만 남기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것도 성능을 끌어올리는 핵심 전략 중 하나예요. 이제 드디어 LLM이 응답을 실제로 생성하는 단계까지 왔어. 사실 여기서도 또 여러 방식이 존재하는데 락을하고 같은 방식으로 이제 답변을 생성하는 건 아니야. 대표적인 방식은 이렇게 나와 있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라그 시퀀스. 이거는 검색된 문서들을 하나의 긴 시퀀스로 붙여서 그걸 그대로 프롬프트에 넣고 모델이 참고하면서 응답을 생성하는 방식이야. 듣기만 해도 그냥 붙여서 넣는다고 하니까 구현이 간단하긴 하지만 프롬프트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롬프트 길이에 민감하고
중요한 문서가 중간에 묻힐 수 있는 아까 말했던 로스트 인 더 미들에 대한 단점이 발생할 수 있어. 두 번째는 라그 토큰 방식인데 이 방식은 조금 더 정교해. 모델이 매 토큰을 생성할 때마다 지금 필요한 정보가 어느 문서에 있지? 하고 동적으로 문서별로 집중하면서 생성을 하는 방식이야. 하지만 이제 매 토큰마다 또 추가적인 연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계산량도 많아. 세 번째는 퓨전인 디코더인데 요즘 사실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이야. 한 문서를 따로 인코딩한 다음에 디코더에서 그 정보를 하나로 융합해서 응답을 만들어. 예를 들어 문서 A, B, C를 각각 요약해둔 뒤에 그 요약을 바탕으로 디코더가 통합된 응답을 내놓는 느낌이지. FID는 성능이 매우 뛰어나고 문서 간 정보 통합도 자연스러워. 다만 계산량이 많고 응답 속도 자체는 느릴 수도 있어. 그래서 실제 활용에서는 성능 우선이면 FID, 속도나 비용 우선이면 라그 시퀀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상황에 따라 트레이드오프가 있어. 몇 가지 방식을 더 소개해주고자 하는데 여기서 한 단계 더 진화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는 리플러그라는 구조야. 이건 이름처럼 플러그처럼 꽂아서 쓰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기존의 라그 방식들은 검색된 문서를 프롬프트에 같이 넣어주는 방식을 사용했잖아. 근데 이러면 프롬프트 길이 제한이 사실 항상 문제야. 문서가 많으면 중요한 내용을 잘라야 되고 아예 일부는 무시되기도 하지. 리플러그는 이걸 완전히 다르게 접근해. 디코딩 도중에 외부 정보를 첨부하는 구조인데, 즉 모델이 응답을 생성하면서 필요한 순간에 외부 벡터 DB에서 정보를 끌어오는 거지. 이 방식의 장점이 굉장히 명확한데, 프롬프트 길이 제한에 걸리지 않을 수 있고, 여러 문서를 동적으로 조회하면서 매우 유연하게 답변을 생성할 수 있어. 성능도 앞서 제일 좋았다고 말했던 FID에 버금가고, 계산량은 훨씬 적어서 실시간 반응 속도가 중요한 경우에 특히 유리해. 이렇게 각 스텝별로 보완하면서 더 컴팩트한 라그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어. 지금부터는 여전히 남아있는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와 이들에 대한 접근 방식 몇 가지를 더 알아보도록 할게. 첫 번째는 할루시네이션 완화 테크닉인데, 사실 우리가 라그를 맨 처음에 접근한 이유 중 가장 큰 게 할루시네이션 문제였었잖아. 이 할루시네이션은 지어내기라고 한국말로도 말할 수 있는데, 모델이 문서를 보고 응답을 생성한다고 해도 사실 문서에 없던 내용을 살짝 추가한다든지, 심지어는 완전히 새로운 사실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완화 테크닉들이 연구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출처 스니펫을 이용하는 거야. 응답 안에 사용된 문서의 일부를 함께 인용을 하는 방식인데, 이렇게 뭐 출처 문서 3, 이런 식으로 얘가 인용하도록 유도를 하면, 이 사용자 입장에서도 검증 가능한 정보처럼 느껴지고 모델도 근거에 기반한 응답을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게 돼. 그 다음은 컨피던스 트레시홀드인데 이건 모델이 생성한 응답의 확신 정도를 측정을 해서 신뢰도가 낮으면 대답 자체를 유보하는 방식이야. 예를 들어 모델이 여러 문서를 봤는데도 정답을 잘 모르겠다는 판단이 들면 이 신뢰도가 낮은 응답을 내기보다는 해당 내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대답 자체를 유보하도록 이 신뢰도를 기반으로 답변을 후처리할 수 있게 되는 거지. 세 번째는 answer refusal 규칙인데 이건 명시적으로 모르면 말하지 마 라는 규칙을 넣는 방식이야. 예전에는 모델이 항상 뭔가를 말해야 한다는 압박이 있었는데 요즘은 사실 모를 때는 아예 거절하는 게 더 신뢰도를 그 사용자 입장에서도 더 신뢰도를 준다는 흐름이 강해지고 있어. 그러나 동시에 프롬프트만으로 이를 조절한다는 점에서 거부 확률이 너무 높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 이런 테크닉들을 조합하면 라그 시스템이 단순히 말 잘하는 모델을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지식 응답 시스템으로 발전할 수 있어. 또 라그 시스템을 운영하다 보면 또 하나 현실적인 제약에 부딪히게 되는데 바로 프롬프트 토큰 수 제한이야. 특히 경량화된 모델일수록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토큰 수가 제한이 되게 빡센데 검색된 문서가 막 10개, 15개 이런 식으로 나오면 도저히 이걸 다 넣을 수가 없지.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프롬프트 최적화 앤 컴프레션인데 정보를 줄이되 힘을 놓치지 않는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어. 첫 번째는 요약 또는 핵심 문단을 추출하는 방식이야. 가장 일반적인 방식은 검색된 문서를 요약하거나 중요한 문단만 골라서 프롬프트에 넣는 건데
예를 들어서 문서 전체를 넣는 대신에 결론이나 정책 요약과 같이 중요한 정보만 넣는다든지, 혹은 LLM에게 이 문서들 중에 중요한 부분만 남겨줘 라고 지시를 해서 자동 요약을 수행하는 방식도 있어. 또 다른 방식으로 메타데이터 기반 필터링도 할 수 있는데, 만약 검색된 문서에 다양한 메타데이터가 붙어 있다면 이걸 활용해서 불필요한 문서를 필터링 해줄 수 있는 방식도 있어. 예를 들어서 날짜가 너무 오래됐거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신뢰 점수가 낮은 문서, 이런 거는 아예 초반에 제거를 해버리는 거지. 검색조차 불가능하게. 그래야 중요한 정보에 토큰을 더 쓸 수 있겠지. 이렇게 프롬프트를 최적화하면 모델은 더 짧고 명확한 정보를 보고 응답할 수 있고, 전체 시스템 응답 속도 또한 개선될 수 있어. 라그의 성공은 무조건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잘 고른 정보를 요약해서 넣는 거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지. 지금까지 본 라그 시스템은 일련의 단계로 구성된 파이프라인이었는데, 이걸 확장 가능하고 유지 보수하기 쉬운 시스템으로 만들려면 좀 더 유연한 구조가 필요해. 그래서 최근에는 모듈러 라그 구조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구조는 마치 레고 블록처럼 라그 시스템을 4개의 핵심 모듈로 나눠 설계하는 방식이야. 첫 번째는 서치 모듈, 문서를 벡터화하고 관련 문서를 검색화하는 기능. 메모리 모듈, 개인화된 정보나 장기 지식을 저장하는 공간. 예를 들어 사용자가 이전에 봤던 문서 같은 걸 여기에 저장하지. 그다음 퓨전 모듈. 이제 검색된 문서들을 어떤 방식으로 조합할지 결정하는 부분이야. 그 다음은 라우팅 모듈. 검색 사용자의 질문을 분석해서 어떤 모듈 조합을 사용할지 결정하지. 예를 들어서 이건 FAQ니까 메모리 모듈에서만 찾자. 혹은 이건 외부 문서를 검색해야 해. 와 같이 이 모듈들을 어떻게 조합해서 파이프라인을 구성할지 선택하는 모듈이야. 이런 모듈을 나누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 바로 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개선하거나 교체할 수 있고, 도메인별 특화 모듈을 따로 만들 수도 있고, 추후에 새로운 기능을 유연하게 추가할 수도 있어. 또한 학습 방식에도 차이가 있는데, 모든 모듈을 연결해서 한 번에 학습하는 엔드-투-엔드 학습, 각 모듈을 따로 훈련시키고 연결하는 시리얼라이즈드 학습이 있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에는 시리얼라이즈드 방식으로 모듈을 일단 안정화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엔드-투-엔드로 정제하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기도 해. 앞서 설명했던 모듈 구조 중에 실제로 많이 쓰이는 메모리 모듈과 퓨전 모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 메모리 모듈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한 사용자가 내가 지난번에 검색한 논문 제목 뭐였지?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고 하자. 이건 일반적인 검색으로는 사실 찾아내기가 힘들겠지. 하지만 사용자의 히스토리나 선호도 정보를 메모리 모듈의 롱텀 메모리에 미리 저장을 해두면 모델은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화된 응답을 줄 수 있어. 마치 내가 아는 너에 대한 지식을 기억하고 대답하는 느낌이야. 이게 바로 라그의 롱텀 메모리를 접목한 구조야. 그 다음, 또 하나의 응용은 라그 퓨전이라는 구조인데, 이건 단일 지리로 검색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질문을 또 새롭게 생성해서 동시에 검색하고 이 결과들을 합쳐서 더 정밀하게 응답하는 구조야.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에 대응한 정책, 이런 식으로 질문이 들어오면 미국의 기후대응 정책은, 녹색에너지 법안은, 탄소 중립과 관련된 입법 사례는,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쿼리로 분리해서 각각 검색하고 그 결과를 리랭킹 또는 보팅 방식으로 통합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 단일 질의보다 더 풍부하고 정답에 가까운 정보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어. 여기까지가 내가 준비한 RAG에 대한 이야기야. 결국 중요한 건 모델이 모든 걸 아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잘 찾고 잘 써먹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야. 각 상황에 따라 적합한 구조를 선택하고 실험을 통해 적절한 파이프라인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